한국 대사관까지 거리는 불과 10분. 하지만 그 10분이 평생처럼 길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한국 요원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뒤에서 북한 요원들이 소리쳤지만 이미 대사관 정문을 통과한 뒤였죠. 안전합니다. 이제 한국 땅입니다. 북한 최고 권력자의 친동생이 목숨을 걸고 베이징 한국 대사관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백두혈통, 그 신화의 핵심에 있던 37살 여성이 왜 모든 것을 버렸을까요? 평양 만수대 특별관저, 스위스산 초콜릿, 무제한 권력.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녀가 지키려 했던 단 하나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2024년 가을 전 세계를 뒤흔든 48시간의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김여정입니다. 2023년 당시 3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동당 부부장이자 김정은 동지의 친동생으로 이 나라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죠. 평양 만수대 특별관저에서 눈을 뜨면 수입 커피 향이 가득했고 스위스산 초콜릿이 식탁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정아, 오늘 남조선 놈들 성명 봤냐? 아침 식사 중 오빠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40대 초반의 오빠는 요즘 남북관계 때문에 예민해져 있었고 저는 대외 선전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즉각 보고를 올려야 했죠. 예, 동지. 곧 대응 성명 준비하겠습니다. 당 청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양 거리는 깨끗했지만 어딘가 텅 빈 느낌이었고 지나가는 인민들의 얼굴엔 생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저 게으른 인민들이라고만 생각했죠. 부부장 동지, 오늘 중앙통신보도 초안입니다. 비서가 건넨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미제의 도발, 남조선 괴뢰, 핵무력 강화. 늘 쓰던 표현들이었어요. 저는 붉은 펜으로 몇 군데 고쳤으며 생각했죠. 이게 내일이구나. 백두혈통으로 태어난 내 운명이야. 점심시간이 되자 특별 식당에서 일본산 소고기와 프랑스 와인이 나왔습니다. 같이 식사하던 고위 간부들은 저를 보며 고개를 숙였고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우리는 특별한 혈통이니까요. 엄마,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니 12살 딸아이가 달려왔습니다. 아이는 만경대형명학원에서 후계자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오늘따라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엄마. 미국 애들은 다 나쁜 애들이래요. 근데 정말 다 나쁜 건가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그럼 우리 수령님 말씀이 다 맞는 거야.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스위스 유학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곳 아이들은 자유롭게 웃고 떠들었는데 우리 딸은 왜 저런 질문을 하면서도 겁을 먹은 표정일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무슨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김여정이야. 백두의 혈통이라고. 그렇게 저는 여전히 권력의 정점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죠. 그날은 2023년 가을이었습니다. 오빠로부터 급한 호출을 받고 당 청사 지하 회의실로 향했어요. 복도는 평소와 달리 삼엄했고 보위부 요원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죠. 오빠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고위 간부 10여 명이 무릎을 꿇고 있었고 그 앞에는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이었던 김철수 동무가 서 있었어요. 그는 오빠의 최측근 중 한 명이었는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김철수 동무는 종파주의자로서 당을 배신했다. 오빠가 선고하듯 말했습니다. 김철수 동무는 고개를 떨구며 용서를 빌었지만 오빠의 표정엔 일말의 동정도 없었어요. 그 순간 보위부 요원들이 들어왔고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귀를 막을 수는 없었죠. 총성이 울렸고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여정이 너도 봤지? 이게 배신자의 최후다.
오빠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40대 초반의 오빠는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어릴 적 스위스에서 함께 축구를 하던 그 오빠는 어디로 간 걸까? 저는 가까스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화장실에서 한참을 토했습니다. 동무의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그의 어린 자식들은 어디로 보내질까? 문득 우리 딸 얼굴이 떠올랐어요. 며칠 후 국제사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CNN에서 북한 고위 간부 숙청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유엔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죠. 남한 언론들도 연일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여정아, 대외 성명 강하게 내라. 제국주의자들의 모략이라고. 오빠의 지시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악랄한 모략, 제국주의 책동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성명을 작성했어요. 하지만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정말 혁명인가 아니면 독재인가? 엄마, 학교에서 숙청 교육 받았어요.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아이는 김철수 동무의 사례를 배우며 배신자는 이렇게 된다는 걸 배웠다고 했어요. 12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래, 잘 배웠구나.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딸의 잠든 얼굴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도 언젠가 저처럼 사람이 죽는 걸 보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게 될까? 아니, 어쩌면 총을 쏘는 쪽이 될 수도 있겠죠. 백두혈통으로 태어난 게 자랑스러웠던 저는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잘못됐어. 하지만 인정하기가 무서웠어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제 모든 삶이 부정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로부터 몇 달 후 딸아이의 학교 공개 수업이 있었습니다. 만경 대형 명학원은 북한 최고 엘리트들의 자녀가 다니는 곳이었고 저는 학부모로서 참석했어요. 위대하신 수령님의 교실을 받들어 12살 딸아이가 또박또박 낭독했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맑았지만 어딘가 텅 빈 것 같았어요. 선생님은 만족스럽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학부모들도 박수를 쳤죠. 저도 따라 박수를 쳤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머니, 따님이 정말 훌륭합니다. 앞으로 당의 핵심 일꾼이 되겠어요. 담임 선생의 말이었습니다. 당의 핵심 일꾼. 그 말이 축복처럼 들려야 하는데 왜 저는 저주처럼 느껴질까요? 문득 김철수 동무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그도 한때는 당의 핵심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당연히 당 일꾼이요, 엄마. 수령님을 모시는 게 최고잖아요. 아이는 주입된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건 아이의 진심이 아니라 학습된 반응이라는 걸. 만났던 또래 아이들은 우주비행사, 축구선수, 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었죠. 하지만 우리 딸은 오직 하나의 꿈만 허락받았습니다. 그날 밤 국제뉴스를 몰래 봤습니다. 요즘 들어 중국마저도 북한을 압박하고 있었고 대북 제재는 날로 강화되고 있었어요. 평양 특권층은 여전히 풍요로웠지만 지방 인민들은 굶어 죽어간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여정아, 내일 핵무력 강화 성명 준비해라. 또 오빠의 전화였습니다. 핵무기. 그걸로 인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요? 아니, 오빠는 애초에 인민들을 생각하긴 하는 걸까? 며칠 후 보위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신원조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오빠가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구나. 김철수 동무 처형 이후 제 태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눈치챈 거겠죠. 엄마, 오늘 친구가 학교에서 사라졌어요. 딸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숙청당한 아이였어요. 12살 아이는 이제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겠죠. 딸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아, 우린 안 그래. 겨우 그렇게 말했지만 정말 그럴까요? 만약 제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우리 딸도 저 아이처럼 될 수 있습니다. 백두혈통이라도 예외는 없어요. 아니,
오히려 더 철저하게 감시당하겠죠.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이렇게 살게 할 수 없다고. 오빠의 꼭두각시로 체제의 노예로 살게 할 수는 없다고. 설령 그것이 백두혈통을 배신하는 것일지라도 저는 먼저 엄마니까요. 딸의 잠든 얼굴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너는 자유롭게 살아야 해. 내가 원하는 꿈을 꿀 수 있는 곳에서. 2024년 초 싱가포르 순방 기회가 왔습니다. 오빠는 저를 대회 선전 책임자로 보냈고 저는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 직감했어요. 싱가포르 호텔방은 평양 관저보다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길을 끈 건 창밖 풍경이었어요. 밤늦은 시간인데도 거리는 밝았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웃으며 걸어다녔죠. 아이들이 부모 손을 잡고 아이스크림을 먹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것 좀 보세요. 수행원이 TV를 켰습니다. BBC 뉴스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었어요. 정치범 수용소 위성사진, 탈북자들의 증언, 아사자 통계. 저는 재빨리 채널을 돌렸지만 이미 본 것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공식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을 때 방에 쪽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룸 1504, 어그레멘트. 심장이 뛰었어요. 이게 함정인지 아니면 정말 기회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계단으로 15층에 올라갔습니다. 김여정 동무시죠? 문을 연 사람은 중년의 한국인이었습니다. 국정원 요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저는 도망치려 했지만 그가 말했습니다. 따님을 생각하신다면 5분만 들어주십시오. 딸. 그 말에 발이 멈췄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갔고 그곳에는 CIA 요원도 있었어요. 그들은 제게 망명을 제안했습니다. 한국행, 그리고 딸의 안전한 미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길지 않습니다. 한국 요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 없이 방을 나왔어요. 하지만 그들이 준 연락처는 호주머니에 넣었죠. 평양으로 돌아온 뒤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스위스 비밀 계좌에 있는 자금을 확인했어요. 수십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오빠 몰래 빼돌린 돈들이었죠. 당시엔 만약을 위한 비상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진짜 쓸 때가 온 겁니다. 가장 어려운 건 딸과 남편을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당 고위 간부였고 체제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여보, 만약 우리가 다른 곳에서 살 수 있다면?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무슨 소리요? 우리가 어디를 간단 말이요? 딸 생각을 해봐요. 이 아이가 정말 행복할까요? 자유롭게 꿈꿀 수 있을까요?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말이 맞소. 나도 사실 두렵소. 언제 우리도 숙청당할지. 그날 밤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해외 순방 때 움직이기로 했어요. 베이징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곳에서 한국 대사관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위험은 도처에 있었습니다. 보이부의 감시는 날로 심해졌고 제 전화는 도청당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딸에게조차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12살 아이가 비밀을 지키기엔 너무 위험했으니까요. 엄마, 우리 언제까지 여기서 살아요? 어느 날 딸이 물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곧 달라질 거야. 그 말이 거짓이 아니길, 우리가 정말 자유를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2024년 가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베이징 순방은 공식적으로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저에겐 탈출의 기회였어요. 여정아, 조심해서 다녀와. 중국 놈들 믿지 마. 공항에서 오빠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오빠를 봤어요. 40대 초반의 오빠는 여전히 권력자였지만 제 눈엔 외로워 보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끝내 하지 못했죠. 베이징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 공식 일정이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호텔방에서 딸과 남편을 깨웠어요. 지금 당장 나가야 해.
설명은 나중에. 딸은 겁먹은 표정으로 저를 봤고 남편은 이미 각오한 듯 침착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의 짐만 챙겨 뒷문으로 빠져나갔어요. 미리 대기하고 있던 한국 요원의 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타십시오. 차는 베이징 시내를 질주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다른 차량들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북한 보위부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눈치챈 거죠. 엄마 무서워. 딸이 울먹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으며 남편과 눈을 마주쳤어요. 우리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겁니다. 한국 대사관까지 거리는 불과 10분. 하지만 그 10분이 평생처럼 길었습니다. 추격전은 점점 격렬해졌고 중국 공항까지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한국 요원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대사관 정문이 보였어요. 우리 차는 급정거했고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뒤에서 북한 요원들이 소리쳤지만 이미 대사관 정문을 통과한 뒤였죠. 안전합니다. 이제 한국 땅입니다. 대사관 직원의 말에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딸은 제 품에서 울고 있었고 남편은 벽에 기대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1시간 후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CNN이 긴급 속보를 띄웠어요.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 베이징서 한국 대사관 진입. 뉴스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TV 화면에는 각국 정상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었어요. 미국 대통령은 환영 성명을 냈고 중국은 당혹스러워했으며 러시아는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긴급 NSC가 소집됐죠. 북한에서 성명이 나왔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노트북을 보여줬습니다. 조선중앙통신 긴급 보도였어요. 반역자 김여정, 제국주의에 매수되어 조국을 배신. 오빠의 분노가 느껴지는 문장들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돼요? 딸이 물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봤어요. 대사관 밖에는 수십 대의 중국 공안 차량과 북한 대사관 요원들이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하지만 우리는 이겼어. 그날 밤 평양에서는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정은이 정군에 비상령을 내렸고 미사일 발사 준비를 지시했다고 해요. 한반도에는 전쟁 위기설이 돌았고 국제사회는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실제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거라고. 그건 단지 위협일 뿐이라고. 오빠가 잃은 건 전쟁 카드가 아니라 백두혈통의 신하였으니까요. 베이징 한국 대사관에서의 첫날 밤은 끝없이 길었습니다. 대사관 밖에는 중국 공안과 북한 요원들이 포위하고 있었고 우리는 지하 안전실에 머물러야 했어요. 김여정 동무를 즉각 송환하라. 북한 대사관 측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중국 정부도 난처한 입장이었죠.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를 내보내라는 압박을 받고 있었지만 국제사회의 눈도 의식해야 했으니까요. 엄마, 저기 TV 좀 봐요. 딸이 가리킨 화면에는 각국 뉴스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증시가 요동쳤고 서울에서는 시민들이 긴급 뉴스를 보며 술렁였어요. 도쿄, 베를린, 런던. 전 세계가 이 소식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연락 왔습니다. 대사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우리를 인도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곧 전용기를 보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중국 정부의 허가였죠. 미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CIA는 우리를 미국으로 데려가고 싶어 했어요. 김여정이 알고 있는 북한 핵 정보가 필요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같은 민족의 땅으로.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6.25 전쟁으로 헤어진 형제들, 만나지 못한 가족들. 분단된 지 70년이 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한민족이었으니까요. 이틀째 되는 날 국제사회가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고 각국 대표들은 이 사건을 놓고 격론을 벌였어요. 이건 명백한 정치적 망명입니다. 미국 대표가 주장했습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내정 간섭이라며 반대했죠. 하지만 대다수 국가들은 인도적 보호를 지지했습니다. 그 사이 평양에서는 더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대사관 직원을 통해 들은 소식에 따르면 김정은이 정군에 비상령을 내렸고 미사일 발사 준비를 지시했다고 해요. 동해상으로 미사일 2발을 쏘았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한반도 전쟁 위기 제목이 전 세계 언론을 장식했습니다. 서울 증시는 폭락했고 금값은 치솟았어요.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죠. 여보, 우리 때문에 전쟁이 날까요?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호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오빠는 전쟁을 원하지 않아요. 단지 체면을 세우려는 거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습니다. 혹시 제 판단이 틀렸다면? 혹시 정말 전쟁이 난다면? 48시간째 되던 날 드디어 중국 정부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한국행을 허용한다. 국제사회의 압박을 이기지 못한 거죠. 준비하십시오. 1시간 후 공항으로 출발합니다. 한국 대사의 말에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드디어 자유로 가는 겁니다. 대사관 밖에는 여전히 북한 요원들이 있었지만 중국 공안이 길을 열어줬어요. 차에 타는 순간 북한 요원 한 명이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증오와 부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너도 자유롭게 살고 싶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너도 이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베이징 공항 전용기 활주로에는 미군 수송기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행 직항은 너무 위험했기 때문에 태국을 경유해서 관미군 기지를 거쳐 한국으로 가기로 했어요. 탑승하십시오. 빨리요. 한국 요원이 재촉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 계단을 오르는 순간 멀리서 북한 요원들이 뛰어오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비행기 문이 닫혔고 곧 이륙했죠. 창밖으로 베이징이 멀어졌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닫혔고 곧 이륙했죠. 창밖으로 베이징이 멀어졌습니다. 비행기 문이 닫혔고 곧 이륙했죠. 창밖으로 베이징이 멀어졌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평양과 가까운 곳이었어요. 이제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후 방콕에 도착합니다. 기장의 안내방송이었습니다. 하지만 방콕 공항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